안녕하세요. 제 시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남자를 만나 6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효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냐고 다들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여기며 제 부모처럼 잘 모시자 생각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홍기가 꽉 찬 백수 시동생이었고 시부모님에겐 골칫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백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서의 정체를 보고 모두들 놀라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저 역시 동서를 보고 매우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야, 너 능력 있다? 이렇게 12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그것도 혼수까지 딱 하니 장만해 올 줄이야. 재수 씨,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가 참 잘해주기도 하고, 저도 오빠를 너무 사랑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잘 살게요. 그래, 너무 고맙다. 아유, 제 사랑구실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젊은 너를 데려와서 마음 하나가 놓였어.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 정말 다 해줄 거야. 말만 해. 우리 아들이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좀 그래야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오빠의 심성 하나만 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거봐, 내가 미연이 착하다니까. 미연이는 남자 직업 보고 그런 애 아니야. 사랑으로 나 하나만 선택한 애라니까. 너도 이제 아빠가 내 몸인데 정신 차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봐라. 애가 어떻겠니? 오빠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전 오빠 무조건적으로 믿거든요. 지금이야 잘 안 풀리지만 저를 만났으니 잘 될 거예요. 아유, 말도 참 현모양처처럼 한다.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더 용기 내서 뭐든 할 수 있겠어. 시동생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서였고, 저와는 16살 차이가 나는 어리디 어린 동서였어요. 고작 고등학생 티를 갓 벗어난 아이 같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수 시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시부모님들은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혼수까지 떡하니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이죠. 저 역시 그래도 시동생이 장가 가는 게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계속 아들을 챙겼기에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련님, 대단하다.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대? 능력 장난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 한숨 덜었지 뭐. 여자 한 번 못 사귀고 저러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잘 만나네. 도련님이 그래도 인물은 있잖아. 앞길이 안 트여서 그렇지. 그래도 동서가 내조만 잘해주면 분명 잘 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재수 씨가 임신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 우린 천천히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 다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우리는 임신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재수 씨는 벌써 임신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야. 전혀. 우리는 뭐 둘이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오히려 축복할 일이고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도 생겨서 난 좋은데? 손주가 있으신 거긴 하니까 만약 나한테 손주를 기다리시진 않을 거 아냐.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집으로 인사를 오고 나서 남편은 제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정말이지 임신이란 자연의 이치이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풀리지 않았던 시동생이었기에 집에서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이 손주를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동선에도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재력이 굉장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집도 넓고 방도 많았던지라 들어와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선애가 들어온 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저 입덧 때문에 이거 먹기 힘들다니깐요. 아침에 좀 된장찌개 좀 끓이지 마세요. 형님이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이런 게 얼마나 임산부들한테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거하게 밥을 차려? 동서가 입덧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 근데 어른들은 식사하시거든. 동서가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어. 저보고 뭐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혼자 밥 차렸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시려고 그러신 거죠? 웃겨 진짜? 동서, 말 웃기게 한다? 입덧 심하다며.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갓 들어온 새댁이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방에 있는 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애 갖고 형님은 애를 못 가져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면 진짜 곤란해요. 그리고 전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동서 되게 피해의식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입덧이 심하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한 건데 왜 이래? 동서는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저에게 짜증을 내었고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부엌에서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난생 처음 집에서 나는 큰 소리였기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입장에서 정말 다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저희가 이러는 것이 충격인 것 같았죠. 아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침에 좀 더 잘하니까 꼭 밥을 차리니. 아버님이랑 다 좋아한다만 힘들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차린 밥상에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거들어주질 못하니까 형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참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아침부터 큰 소리 안 나게 주의할게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너 얼른 들어가 있어. 임신한 몸으로 무슨. 원래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네는 나랑 같이 아침 준비하면 돼. 괜찮지, 그네야? 아마 그네도 널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거야. 얼른 들어가렴.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좀 놓이면서 형님 눈치를 덜 보게 되네요. 형님, 들어가 볼게요. 너무 황당해서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으면서 어머님 앞에선 세상 순한 척을 하는 동서를 보자 어린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현명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동서의 그런 말투에도 그저 웃으며 토닥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더욱더 창피했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다 알아.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쟤도 얼마나 고단하겠어. 어린 나이에 애가 져서 시집왔지. 갑자기 시어른들이랑 살지. 아마 당황스러운 게 많을 거야. 그래도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르쳐줘. 혹시나 임신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면 우린 정말 괜찮다. 앞서 얘기했듯이 애 없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 아침에 동서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럼 다 이해하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담아두지 마라. 가족끼리 복닥복닥거리면서 원래 사는 거거든. 아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한데 뭐. 네 동서 얼마나 어리냐. 그냥 웃으면서 네가 잘 넘겨주면 걔도 미안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마음은 찝찝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더 기고만장한 모습이었고 점점 정남이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결국엔 시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저에게 작정하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형님, 그거 알죠?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 집의 첫 손주라서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재산은 거의 저희한테 물려줄 거라는 걸.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서방님 생각도 같으셔? 진짜 어린 나이에 영악하네.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어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거리네. 너 이 집도 돈 때문에 들어온 걸로 보여, 내 눈엔. 맞아요. 제가 돈 아니면 왜 늑다리랑 결혼을 했겠어요? 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형님은 그냥 이 집에서 빠지시라고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놓고 재산까지 똑같이 가져갈 거라면 전 절대 가만 못 있어요. 오빠도 뭐 저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제가 형님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니? 진짜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 본다. 영악해가지고 한심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동거리는 동서를 보니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서의 가면을 꼭 벗기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됐는데 웬 젊은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얘기하자 저에게 더욱더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동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그냥 제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제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입도 뻥긋 마세요. 그랬다간 진짜 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님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입이 촉새인지 아닌지. 뭐? 내가 말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진짜 동서 뭐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아니라고요. 그니까 입 열면 진짜 알아서 할 각오로 입 여셔야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빠가 뱃속의 아이랑 저랑 엄청 끔찍이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 입 열었다간 저 이 아이랑 확 저 세상 가버릴 테니 입 다물어요. 동서 지금 나 협박해? 나 진짜 저번부터 입만 열면 저러네. 동서 날 얼마나 우습게 본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정신 차려. 그리고 뭔가 있긴 한가 본데?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해. 우리 집 망신 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동서는 저에게 오히려
더 적대감을 내비쳤고 저는 동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들들볶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의 아픈 모습을 살살 긁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의 치부를 들킨 양 저를 떼어낼 심산으로 말이죠. 애도 못 낳으면서 여기서 사는 게 유죄 아닌가요? 오빠한테 들으니까 결혼한 지 6년이랐는데 말도 안 되지. 장남인데. 우린 애 안 생겨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하지도 않고.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걸 어째? 그러니까 형님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나 임신 못해서 뭐 나가 떨어져라 이 말 같은데 미안한데 그럴 생각 없거든? 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니? 아니요. 제가 뭘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 대를 이을 텐데 어머님 시댁 재산도 다 저희가 갖는 건데 제가 왜 형님 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자연히 내게 될 건데 형님도 정신 차리고 딴 집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웃긴다. 난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어. 본인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걸 바라니? 나랑 내 남편은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덜 마라. 하긴 동서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그럴만도 하겠네. 아, 기막혀. 그래요.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시부모님 재산에 일절 관여 마세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재산을 탐내? 너 내가 참고 있는데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인생 쪽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신경 긁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동서는 제 앞에서 아주 인성을 모조리 보여주듯 행동하였고 그 모습에 저도 아주 웃기고 진절머리가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전 동서의 뒤를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 동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님은 너무 행복이 겨워 동서에게 아이는 본인이 봐줄 터이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다니라며 지원해 주셨고 동서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뒷배가 든든한 시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준 동서에게 고맙고 본인 아들을 위해 선물을 주듯 시어머니는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어요. 사실 내 아들이 뭐 딱히 내세울 건 없고 그래도 요리를 좀 하거든.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선물로 개업시켜주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한번 잘 꾸려나가 봐.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너도 완전한 내 식구인데 이런 거 하나쯤은 선물해 주려고 했어.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청담동에서 한식당이라니. 제가 오빠 뒷바라지 잘해서 꼭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 지켜보세요. 아니야. 손주 낳으면 너희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다. 나 생각 말고 너희 그냥 잘 살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야. 나이도 어려도 똑 부러지게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맹한 구석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처럼 악바리 근성이 있는 애가 옆에 있으니 이런 것도 얼마나 잘 꾸려나가겠니? 걱정 안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우리 아들 마음 약하니까 너무 잡지는 말고.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고 사실 동서는 꼴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시동생도 같이 하는 가게이니 바쁜 남편 대신 떡과 함께 화환을 보내며
축하를 하러 개업식 날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저를 보고 참 좋아하였고, 저 역시 많은 축하를 했지만, 정작 동서는 절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었는데, 마침 시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에게 동서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답니다.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그 얼굴을 들이대?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이 여길 왜 와요? 전 형님 꼬락서니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식당 차려줬다고 하니까 배알이 꼴려요? 그러게, 애 좀 낳지 그러셨어요. 우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고. 뭐? 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도 네가 무시할 것 같아? 너 지금 나한테 뭔 짓 한지 네가 확인해야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전 이제 어머님을 뒤에 업은 천군만마거든요. 전 이 집안의 핏줄을 낳아준 가족이라고요. 핏줄이라니? 너 진짜 뻔뻔하다. 내가 뭘 알고 있는 줄 알고 너 그러니? 언젠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을 할 때가 됐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맞아. 언제 말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밝힐 기회가 온 거야. 넌 죽었어. 동서가 개업한 청담 한식당에 시루떡 들고 얼굴 내밀자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듯 음식물을 머리에 쏟으며 막말을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전 직원들이 거품 물며 날 VIP룸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역대급 반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 사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건물주분께 당장 사과 드리세요. 개업하자마자 쫓겨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건물주라니? 여긴 우리 시어머니 건물인데 뭔 소리야? 너 제대로 알고 나불대는 거야? 이게 어찌 된 건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한테 한식당 개업해 주셨을 때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설마 생각한 건 아니지? 미안한데 진작에 이 건물은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 너 애 낳는다고 생색낼 때 어머님이 그것만 생각하신 거 같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게를 차려주시기 전에 애초에 저에게도 건물을 증여해 주셨었고 사실 명의만 제 명의긴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하기엔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여서 대부분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선물을 주신 거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었고 1층에 동서가게를 차려주신다는 것도 저 역시 오케이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본인이 아들 낳아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는 줄 착각을 하며 저에게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동서를 보니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형수님한테 뭐 한 거야?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아니요. 제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건물은 건물이고 식당은 식당이지만 동서가 서방님 만나면서까지도 만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억나지? 그날 시장에서 나랑 마주쳤잖아. 하도 오버를 하길래 뒤종했는데 그 남자한테 지금까지도 돈이체를 하고 있더라? 뭐 책 잡힌 거 있니? 서방님도 아실 건 아셔야죠. 이 여자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그 남자랑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는 뭐고?
이 돈은 다 뭐냐고? 그동안 엄마가 준 돈으로 생활비 했다더니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날부터 계속 오버를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고, 이 의문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저였죠.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동서의 모든 행적들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그 남자는 가족이 아니고 뭔가 의심쩍은 사이이긴 확실하더라고요. 과거에 잠깐 만났던 남자라고 하기엔 지속해서 돈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불량스럽게 매일같이 PC방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꼴도 이상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언제 말할까 하다가 애도 낳고 만삭의 동서였기 때문에 꾹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의 선 넘는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니야, 오빠. 다 오해야. 형님이 지금 혼자 소설 쓰는 건데 오빠 그 말 믿는 거 아니지? 형님, 빨리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 난 사실을 말했어. 그 남자랑 무슨 사이니? 돈까지 보내던데. 이거 해명은 해야지. 그래야 넘어가는 문제고. 형님, 일단 제가 나중에 오해는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제발 오빠한테 아니라고 말만 해줘요. 오빠가 오해하잖아요. 동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보자 더욱더 이상해졌어요. 순둥이 서방님은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기에 기어이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의리도 뭣도 없는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였고요. 제가 동서의 뒷조사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들 정도로 동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악하고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사실 미연이랑은 뭐 깊은 사이죠.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역시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미연이랑 이혼하고 이제 미연이 놔주시죠. 당신은 사실 내 애거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너 내가 입 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우리 오빠가 오해하잖아. 뭐? 내가 아니라고?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그럼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지금 내 등쳐먹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돈만 보고? 그저 나보고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다면서 엄청 응원해 줬는데 그것도 연기였어. 오빠, 아니야. 내가 왜 남의 애를 낳아? 오빠, 나 믿지? 왜 저 사람 말을 믿냐고. 오빠랑 같이 산 내 말을 믿어야지. 네가 형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 못 믿겠어. 내가 아는 네가 맞나 싶어. 그렇게 착하고 해맑았는데 형수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럼 저 남자한테 돈은 왜 보낸 거야? 이거 다 해명해봐. 아니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다. 도저히 너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하는 순간 날 기만한 걸로 알겠어. 어떻게 날 못 믿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만해 이제. 다 들킨 마당에 왜 그러냐? 솔직히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마냥 바보인 줄 아나? 됐고, 검사해보면 그만이야. 설사 내 애라고 해도 난 너랑 못 살아. 동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고 결국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아이는 저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았답니다.
이제 막 22살의 여자애가 한 행동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서방님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동서의 머리채를 뒤흔들고 난리를 쳐댔고, 동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네 형님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지금 우리 집안을 기만하려고 들어? 어리고 안쓰러워서 오냐 오냐 했더니 이게 누구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네 애미애비 상판떼기 앞에서 무릎 꿇릴 거니까 그리 알도록 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데 있나요? 근데 저 절대 오빠랑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이혼은 무슨? 애초에 네가 애뱉다고 거짓말만 안 했으면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아주 끝장을 보게 해줄게. 뻔뻔하게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서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계속해서 소송은 이어져 갔고 가족들은 심적으로 지쳐갔어요. 애가 졌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 애 아니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럼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늘 실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제 애인 줄 알고 키우며 살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뭐. 그리고 서방님이 뭘 그리 잘못을 했겠어요.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아휴, 머리야. 영악한 애한테 잘못 걸려서 이게 다 뭐라니? 그래놓고 세상 효부인 척 나한테 알랑방기나 끼어대고 그네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게 아주 고약했다만 내가 가족이라 참았는데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아주 작사를 진작에 냈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손주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뤄드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며느리들 차별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차별할 게 뭐 있어? 그저 자식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 너 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진짜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첫며느리자 맏며느리인데 널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은 너도 걱정 말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에게 첫 며느리라며 저를 늘 챙겨주었고 그로 인해 건물까지 증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건물에 동서 가게를 차려주신 거였고요. 물론 명의는 시동생 명의였지만 동서가 차려달라기에 차려준 것이었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매우 길어졌었고 동서는 끝까지 몰랐다는 말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일도 이렇게 됐겠다. 잘 보일 필요가 없었는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서였답니다. 속은 사람이 등신이지. 뭐 저한테 그러나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간 거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뭐라고? 이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네가 인간이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편하게 살려고 하지?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요. 편하게 사는 게. 하여튼 전 오빠의 애인 줄 알았으니까 잘못 없어요. 과거가 문제가 되나요? 오빠의 애인 줄 알았다니. 그런데 그 남자한테 다달이 돈 갖다 바쳤니?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뻔뻔한 거사. 배째자고요. 왜 저만 탓해요? 등신같이 내 말에 속아서 결혼한 오빠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고 있지. 동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끝까지 시동생 애인 줄 알았다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가 나서서 본인 애인 걸 동서도 알았고, 그로 인해 본인 입막음을 하려고 다달이 돈을 줬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결과는 혼인 무효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위자료를 함께 받아냈고, 동서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저에게 본인 뒤를 캤다는 것을 근거 삼아 소장을 접수했고, 다행히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지. 그러게 돈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단다, 아가야.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게 죄를 짓니? 네 부모님이 널 그리 가르쳤어? 부디 네 애랑 부모를 위해서 똑바로 살길 바랄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테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은 곳에 있지 않은데 뭘 두고 본다는 거니? 정신 차려. 너는 이제 나락이야. 열심히 일하며 살아. 애가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애만 보며 열심히 살아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나이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참 알만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의 행방도 이제 어떻게 살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시동생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어찌 보면 시댁에겐 다행이란 결과가 펼쳐졌고, 시동생은 그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어머님이 차려준 한식당에 열심히 매여 일을 하였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은 나날이 좋아졌고, 시동생 또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열심히 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았고요. 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의지가 뿜어올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어떻게 보니 저 역시 한량으로 부모만 믿고 산 게 그 여자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젠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죠. 남들은 갖지 못하는 이런 식당을 부모의 도움으로 가지게 됐으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진짜 철드셨네요. 아픔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성장을 하게 됐다면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우리 서방님 뭐라든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힘들면 이도 있고 저도 있으니 기대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으니 더 힘이 나네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분해하셨지만 이렇게 시동생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역시 이번 계기로 오히려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가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육아 중에 있답니다. 사실 생기지 않는 아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단념하고 살았는데 선물이 오듯 그렇게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저 역시 제 사연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서 갚아 나가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엔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 사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만 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장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질 거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콱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꼴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몬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서네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서네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 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